성경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으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일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 11장만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눈이 팍 열려 나갑니다. 11장이야. 엄청난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여왕과 존 넉스 9장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메리 여왕의 귀국 1560년 8월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개혁교회가 탄생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채택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제1치리서가 채택될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의 권력은 회중의 귀족들,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던 5대 아가일 백작과 3대 아란 백작 그리고 1대 모레이 백작의 수중에 있었다. 프랑스와 2세의 왕비로서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여왕은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왕은 자주 가끔씩 그녀의 왕국을 돌아볼 수 있는 것으로만 예상이 되었다. 이제 스코틀랜드가 신교 국가로 정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해 12월 5일 17세의 프랑스와 2세가 종기를 치료하지 못해 급사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18세의 나이로 과부가 된 메리 여왕은 자신의 왕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된다. 그녀가 오랫동안 떠났던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것은 1561년 8월 19일이었다. 어린 나이에 스코틀랜드를 떠났던 메리 여왕은 프랑스와는 모든 것이 다른 스코틀랜드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프랑스의 화려하고 웅장한 왕국과는 달리 스코틀랜드 홀리루드 왕국은 너무나 소박하고 작았으며 절대 왕권을 자랑하던 프랑스에 비해 스코틀랜드 왕권은 한없이 미약했다. 세련된 프랑스 귀족과는 달리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거칠고 무례했다. 정치적 환경은 복잡하고 위험했다. 게다가 여왕은 철저한 카톨릭 교도였지만 스코틀랜드는 여왕의 귀국지 전 신교국가로 바뀌었다. 그녀의 배다른 오빠인 모레이 백작도 신교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많은 신교도 귀족들이 혹여나 여왕이 카톨릭 정책을 펴지는 않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개혁가인 존 녹스를 상대해야 했다. 그녀는 생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영민 지사님 읽으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메리 여왕은 종교 문제만큼은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다. 여왕은 도착 직후라 할 수 있는 8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그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스코틀랜드를 신교 국가로 인정하기는 하되 개인적으로 자신은 가톨릭 교도로서 왕궁에서 사적인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여왕의 이 같은 태도에 신교도 귀족들도 타협안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가일과 모레이 백작도 이를 수용했다. 여왕은 자신의 공적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주밀원을 신교도 12명과 가톨릭 4명으로 구성했다. 신교도가 절대적으로 우위였다. 그녀는 이처럼 공사만 구분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리라고 여긴 듯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제니 워몰드와 같은 일부 역사가들은 메리 여왕이 잉글랜드 왕위 계승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당시 잉글랜드는 신교도이며 처녀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지 않는 한 잉글랜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메리 여왕이 왕위 계승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메리 여왕의 조부인 제임스 4세의 왕비가 잉글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 여왕은 자신의 가톨릭 성향을 최대한 감춰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일면만 본 것으로 당시의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설사 메리 여왕이 종교개혁을 막고자 했더라도 그녀에게는 이를 추진할 힘이 없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가톨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스코틀랜드의 상황과 잉글랜드 왕위에 대한 계산이라는 두 가지 사항 모두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메리 여왕의 개혁교회에 대한 공식 인정은 1562년에 8월에 발생한 헌틀리 백작의 반란에 대한 처리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1562년 8월 여왕은 전국 순회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국왕을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백성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었다. 그런데 여왕의 인버네스 성에 도착했을 때 성주는 헌틀리 백작의 명령으로 여왕의 입성을 막았다. 헌틀리는 여왕의 가톨릭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불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여왕의 군대는 성을 정복하였고 헌틀리 백작은 아버딘으로 소환되었다. 헌틀리 백작은 소환을 거부하였고 아버딘으로 군대를 이동하였다가 그해 10월 코리치 전투에서 모레이 백작의 군대에 패했다. 헌틀리 백작은 부상으로 죽고 그의 아들은 처형되었다.
다음에 1563년 헌틀리 백작의 백작위와 재산까지 몰수되었는데 이는 많은 가톨릭 지도자들의 비판을 초래한 매우 가혹한 처벌이었다. 심지어 교황조차 비판에 합류하였다. 그들은 메리 여왕이 신교도 귀족과 결혼하지는 않을까를 걱정했다. 예. 근데 싸움하면 이렇게 지면서도 왜 뒤에 반란을 일으키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군대를 가지고서 말이지. 예. 녹스와 여왕의 대담 조금 더 읽어주세요. 녹스와 여왕의 대담. 종교개혁에 대한 여왕의 공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왕실 채플에서 진행되는 여왕의 사적 미사는 종교개혁가 존 녹스와 신교도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졌다. 여왕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여왕이 미사를 계속 드리는 한 이는 가톨릭 세력의 재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일부 과격한 신교도들은 여왕이 프랑스에서 도착한 첫 주일에 왕궁의 왕실 채플로 가서 미사를 멈추려는 시도까지 감행했다. 에든버러의 거리에서는 여왕의 미사를 반대하는 행진이 일어나기도 했다. 존 녹스 역시 여왕의 미사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녹스는 다음 주에 왕궁에서 1km가량 떨어진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여왕의 미사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라는 경고성 설교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 명의 미사가 신교 전체를 없앨 목적으로 이 나라에 상륙한 10,000명의 무장한 적군보다 더 무섭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에 왕실은 녹스에게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할 것을 요구했고 녹스는 자신은 하나님의 파수꾼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녹스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긴 여왕은 드디어 1561년 9월 4일 녹스를 왕궁으로 소환했다. 녹스는 이때의 대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18세의 여왕과 40대 중후반의 녹스 사이의 대화는 엄격한 학술 대회 같았고 양자의 말투는 매우 공격적이었다. 참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만 했다. 대화 도중 여왕은 울먹이기도 했고 15분가량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은 이 대담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이후 장로교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될 쟁점들을 다루었다. 그들이 부딪힌 첫 번째 쟁점은 존 녹스의 팸플릿, 괴물 같은 여성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에 대한 것이었다. 여왕은 이 팸플릿이 자신의 모후 섭정 기즈메리와 자신을 비판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녹스는 자신의 팸플릿이 로마의 적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권력을 반대한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바른 예배를 보호하는 군주는 사람을 진심으로 감동시켜 공의로운 군주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녹스는 자신의 팸플릿이 특별히 사악한 잉글랜드의 이세벨, 피의 메리에 반대하여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녹스의 요점은 복종의 조건은 군주의 성별이 아니라 군주의 참된 교회를 보호하는 공의로운 군주인가의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었다. 이어진 주제는 국왕에 대한 신하의 복종의 의무였다. 여왕은 녹스가 사람들에게 군주가 허락하지 아니한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으며 이는 군주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녹스는 종교는 군주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신하들도 군주의 종교에 매인 것이 아니고 참된 종교가 아닌 것을 강요하는 군주에게 순종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녹스는 너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예를 들었다. 이 예는 여왕에게 무력 저항의 정당성을 되묻는 계기가 되었다. 여왕은 비록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군주의 명령을 거부했다 해도 왕에게 칼을 들고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하들이 군주에게 무력으로 저항할 권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녹스는 주저없이 만일 군주들이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들은 힘으로 저항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답이다. 사실 폭군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 문제는 1570년대 말에 가서야 칼뱅파 장로 교도들 가운데 유행한 사상이었다. 스테파누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는 필명으로 쓰여진 저자 미상의 폭군 토벌론과 조지 뷰캐넌이 쓴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은 각각 왕권에 대한
프랑스 위구노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저항 사상을 정리한 것이지만 출판은 1579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즉 당시 녹스의 주장은 이들보다 거의 20년을 앞서고 있었다. 녹스는 이 대답에 여왕이 벌떡 일어섰다고 기록하였다. 프랑스 왕비로 지내며 절대 왕권을 경험한 여왕으로서는 이 같은 대담한 발언이 놀랍고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여왕은 냉소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 내 백성들은 나보다는 당신에게 더 순종해야겠군요. 이에 대녹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여왕은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가졌다고 대답했다. 여왕은 다시 당신들이 내가 보살필 교회는 아니지요. 나는 로마 교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라고 쏘았다. 이제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로마 교회는 녹스 자신이 평생을 두고 싸워온 대상이 아니었던가. 그에 대한 녹스의 평가는 예상되듯이 혹평이었다. 녹스에게 로마 교회는 매춘부이며 모든 종류의 영적 사악함으로 오염된 교회였다. 이에 여왕은 다시 내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고 녹스는 양심이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저는 전하께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깁니다 라고 응답했다. 녹스는 여왕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예, 이 녹수와 여왕의 대화를 보면 정말 날카롭게 그 날이 서 있잖아요 서로. 그 녹수가 상상할 수 없죠. 여왕 앞에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탁 이렇게 한치도 거남없이 그냥 정론을 펴나가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나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박근혜 말기에 박근혜가 김상 무슨 목사님하고 김상원 목사님하고 저 수원에 있는 그 극동교회 김 누구? 김창인 목사. 아니 김창인 목사 아니고 김창인 목사님. 그분은 돌아갔고요. 극동방송국 사장하는 김창환 목사 그 두 분을 모셔놓고 종교계 인사들의 기독교 인사들한테 뭐 어른들한테 뭐 듣겠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가서 예 잘하세요. 그저 뭐 별일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 복 되시고 뭐 괜찮을 겁니다. 뭐 기도만 해도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얘기를 거기서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촛불 들고서 지금 막 난리치고 있을 때예요. 막 그때가요. 그럼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황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럼 좀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와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 욕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욕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국민이 아니에요.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표본 지표가 굉장히 심한 지금에 된 상황을 보면은 그때 그렇게 다 아주 그냥 아주 저기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그 녹수가 이 메리 여왕한테 가서 한 얘기와 그 상황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면은 역사적 상황과 모든 형편은 다르지만은 오버랩을 시켜보면은 얼마나 그 정신이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김상환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아들 교회하고 이제 합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총회의 법을 어기는 거죠. 총회에서는 세습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정해놨는데 그걸 피해가면서 합병하는 걸로 슬쩍 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죠. 일각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는데 김상환 목사님 영성교회 아직도 확실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뭐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런 형편입니다. 자, 여왕과 녹수와의 대담은 녹수의 일방적인 설교였다. 여기 제명이 읽어주세요. 제영이. 여왕과 녹수의 대담은 녹수의 일방적인 설교였다. 녹수의 어투는 단호했고 공격적이었다. 녹수는 여왕에 대한 예의보다는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는 편을 택했다. 당시 유럽에서 일개 목회자가 국왕에게 무지하다는 표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 이는 스코틀랜드 왕권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녹수의 대담함을 보여주는 예였다. 그러나 녹수는
전략적 차원에서 실패했다. 여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녹스는 여왕에게 마담, 저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데보라처럼 스코틀랜드 왕국에서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지만 여왕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녹스 역시 여왕에 대하여 그녀는 교만하였고 간악한 기질을 가졌으며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해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평가했다. 녹스와 여왕의 두 번째 만남은 1562년 12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여왕의 파티에 대한 녹스의 비난이 그 계기가 되었다. 여왕은 프랑스 위고노 전쟁에서 가톨릭 세력이 루앵을 탈환하고 우위를 보이자 이를 자축하기 위해 왕궁에서 밤늦게까지 댄스 파티를 열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녹스는 설교를 통해 여왕을 비판했다. 녹스는 시편 2편 10절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는 구절을 근거로 여왕이 악을 미워하고 미덕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왕은 녹스를 소환하였고 녹스가 사람들에게 여왕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녹스는 여왕이 군주의 현명함과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여왕은 당신도 항상 책을 읽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라는 말로 대응했다. 이것이 녹스와 여왕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그들의 세 번째 만남의 이야기는 1562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총회로부터 시작된다. 녹스는 이 총회에서 총대들이 여러가지 많은 불평을 했다고 기록하였다. 교회는 목회자가 부족했고 목회자는 사례가 부족했으며 사악한 자들이 학교 교장을 맡아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불평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톨릭 잔존 세력들이 성상을 세우면서 노골적인 도전을 하고 있었다. 총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여왕에게 청원하고 배회하였다. 그러나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563년 부활절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성상이 세워지고 미사가 거행되었다. 이에 신교도들은 직접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서남부 지역에서는 신교도 군중들이 가톨릭 사제들을 포박하기도 했다. 이를 중지하라는 국왕의 명령은 먹혀들지 않았고 성상 파괴는 이어졌다. 여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존 녹스에게 신교도들의 폭력을 중지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여왕은 1563년 4월 14일 존 녹스를 에든버러 북쪽 포스만 건너에 있는 로크레반으로 불러 2시간가량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여왕은 녹스에게 신교도들을 설득하여 스스로 법 집행을 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이에 녹스는 여왕이 먼저 법을 어긴 가톨릭 교도들을 벌하면 신교도들을 설득하겠노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녹스는 다음과 같이 여왕을 질책하였다. 마담, 당신이 악한 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에 대하여 당신의 의무를 부인하면서 어찌 당신은 그들로부터 완전한 복종을 받으려고 합니까? 녹스는 이에 여왕이 매우 화가 났고 그날 저녁을 걸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사람의 간격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예, 이렇게 녹스의 말을 메리가 듣지를 않고 그리고 누차 만난 장소 쪽에서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게 됩니다. 자, 내 결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즈음 여왕의 결혼설이 돌고 있었다. 원 집사님. 이즈음 여왕의 결혼설이 돌고 있었다. 여왕은 여러 나라의 귀족들 그리고 덴마크와 스웨덴 왕들의 청혼을 받았지만 여왕이 가장 선호한 인물은 에스파냐 필리페 2세의 아들 카를로스였다. 필리페 2세는 잉글랜드 피엘 메리의 남편이었으며 당시 카톨릭의 대부를 자칭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의 형부였지만 종교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녹스는 이 결혼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종교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에 1563년 5월 20일 에든버러에서는 메리 여왕 치세의 첫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녹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의회는 종교개혁을 법적으로 마무리할 의제는 다루지 않았다. 녹스는 의회가 해산되기 전 6월 어느 날 의회 참석차 온 귀족들로부터 세인트 자일스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 녹스는 그 자리에서 스코틀랜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백성들의 배응망 등에 대해 설교했다. 특히 그는 모레이 백작을 비롯한 회중의 귀족들이 종교개혁에 열정이 없다고 비판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는 여왕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는 말로 여왕의 결혼설에 대한 공격의 문을 열었다. 귀족들이여, 나는 여왕의 결혼에 대해 들었습니다. 공작들, 황제들의 형제들, 그리고 왕들이 여왕과의 결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를 고백하는 스코틀랜드 귀족 여러분들이 무신론자와의 결혼에 동의한다면 그 무신론자가 우리 군주의 머리가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왕국에서 추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녹스의 이 설교와 태도는 가톨릭 귀족은 물론 신교도 귀족들까지 화나게 했다. 심지어 녹스와 가장 가까운 귀족들도 녹스에게 화가 났다. 아마도 녹스의 이 같은 태도는 귀족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물론 메리 여왕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 귀족들 앞에서 공공연히 반대했으니 이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특히 신교 귀족들까지 화가 났다는 소식에 여왕은 더 큰 힘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날 저녁 녹스는 궁으로 소환되었다. 여왕은 극도로 화가 나 있었고 녹스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울부짖었다. 이에 녹스는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외치고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에 여왕은 그 유명한 말을 남긴다. 그런데 내 결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녹스는 귀족들에게 한 말을 되풀이했다. 녹스는 자신의 말에 여왕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녹스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말했다. 마담,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어떤 피조물의 울음을 절대로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꾸중할 때 그들의 울음도 참기 힘듭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전하의 울음을 즐기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양심을 상하게 하고 내 침묵으로 말미암아 내 조국을 배반하기보다는 전하의 울음을 참고자 합니다. 이 말에 더욱 화가 난 여왕은 추미론에서 녹스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추미론은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처분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녹스에게는 일단 귀가가 허락되었다. 여왕은 아마도 녹스를 처벌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녹스가 모든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교개혁 지도자임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녹스에 대한 처벌이 더 큰 소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여왕과 녹스 두 사람은 이제 원수가 되었다. 여왕에 대한 녹스의 태도는 사실상 매우 무례한 것이었다. 여왕의 말처럼 당시 어느 군주도 자신처럼 취급받은 적이 없었다. 녹스가 어린 여왕을 구슬려 종교개혁의 순조로운 안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당시 스코틀랜드가 처한 상황을 보면 녹스의 태도는 이해가 된다. 형식적인 종교개혁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가톨릭 귀족들은 이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였고 교구 차원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미사를 행하고 있었다. 녹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왕이 가톨릭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또한 여왕의 결혼이 스코틀랜드를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이미 잉글랜드 피어의 메리의 전례에서 경험한 사실이 아니었던가. 녹스의 궁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녹스의 하나님 중심적인 용기, 때로는 전략적으로는 조금
조금 좀 너무 강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메리 여왕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긴 있었지만 녹스의 이 용기야말로 대단하다. 녹스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죠. 여왕의 결혼과 폐위. 자, 제 10장입니다. 메리 여왕의 결혼. 우리 엄집사님 읽어주시죠. 1562년부터 여왕의 결혼 문제는 스코틀랜드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었다. 여왕의 결혼은 스코틀랜드와 개혁교회의 운명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1563년 5월 녹수의 설교는 이러한 배경에서 여왕의 카톨릭 결혼설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녹수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노림수가 결부되어 있었다. 당시 신교도 귀족들은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그녀가 원하는 메리 여왕의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 했다. 이 무렵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미 후계자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칫하면 잉글랜드의 왕관이 구교도인 스코틀랜드의 메리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신교도 귀족들은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엘리자베스 여왕과 힘을 합해 메리 여왕을 미연에 잉글랜드 신교도 귀족과 결혼시키려 했다. 그러면 메리 여왕이 신교도로 개종하거나 적어도 신교도 후계자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고 주저했으며 신교도 귀족들은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바로 그 에스파냐와의 결혼 협상 카드를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모레이 백작과 같은 주요 신교도 귀족들도 이 결혼 협상을 찬성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카드를 통해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속히 적당한 신교도 신랑감을 추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이해하지 못한 녹스는 설교단에서 여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편지를 통해 전국의 신교도들에게 공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녹스의 단호한 태도는 구교도 귀족들은 물론 여왕을 살살 달래서 신교도로 만들려고 하던 신교도 귀족들에게 방해물로 여겨졌다. 녹스에게 신교도 귀족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1564년 9월에 이르러 잉글랜드로 망명한 카톨릭 귀족인 4대 레녹스 백작 마튜 스튜어트가 아들 달리 경과 함께 돌아오면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레녹스 백작은 여왕의 친척이었고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잉글랜드에도 영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귀족이었다. 이들의 합류로 여왕은 든든한 후원 세력을 얻었다. 신교도 귀족들은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메리 여왕은 잘생긴 사촌 달리경과 즉시 사랑에 빠졌다. 둘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이 소문은 스코틀랜드 전국을 흔들어 놓았다. 많은 신교도 귀족들은 여왕의 결혼 소식에 큰 혼란에 빠졌다. 그간 스코틀랜드 전국을 주도해온 모레이 백작과 아가일 백작은 이 결혼이 성사되면 전국의 주도권조차 레녹스 백작에게 빼앗길 처지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 메리 여왕은 그동안 잉글랜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져올 이익보다는 달리와의 결혼을 더 중시하였다. 잉글랜드와의 관계 파괴는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대한 위험과 잉글랜드파 귀족들이 정치적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모레이 백작과 아가일 백작은 이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1565년 7월 말 여왕은 예정대로 달리경과 결혼했다.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다시 카톨릭 국가로 되돌리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이즈음이었다.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상황과 대륙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지금까지 사적으로 지켜온 자신의 종교를 공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긴 듯하다.
당시 프랑스에서도 가톨릭 세력이 종교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고 트렌트 종교회의 공회에는 신교에 대항해서 가톨릭의 탄압을 외치고 있었다. 이때 메리의 여왕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은 신교도 지도자들이었다. 레녹스 백작의 귀국의 위기를 느낀 모레이 백작과 아가일 백작은 1565년 8월 26일 참된 종교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메리 여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반란은 신교도 귀족들이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에딘버러에 모인 신교도 반란군은 그 수가 1,000명에 불과하였고 에딘버러 성과 대포를 차지한 여왕의 지지 세력에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해 9월 반란군은 에딘버러에서 철수하였고 잉글랜드의 도움을 청했으나 잉글랜드의 도움도 미미했다. 결국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났고 대부분 가담자들은 잉글랜드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이 중에는 세인트 앤드루스의 홀리 트리니티 교구의 목사이자 녹스의 친구인 꾼맨과 녹스의 장인인 오칠트리도 있었다. 이 반란은 서로 쫓기는 가운데 거의 전투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숨바꼭질 습격이라 불리기도 했다. 당시 반란에 대한 녹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수동적이었다. 그는 반대 운동에 앞장서지 않았고 군사적 단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녹스가 제시한 방법은 회개와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였다. 당시 상황인식에서 신교도 귀족들과 녹스는 매우 달랐던 것이다. 녹스와 여왕의 면담에서 보듯이 녹스는 폭군에 대한 무력 저항이 정당화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당시의 반란은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저항이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명분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력 저항을 주장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녹스는 반란에 가담한 많은 친구들이 에딘버러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녹스의 설교단은 침묵하지 않았다. 1565년 8월 19일 녹스는 설교를 통해 여왕의 결혼을 비난하였고 단니경을 조롱했다. 이에 화가 난 여왕은 자신과 부군이 에딘버러에 있는 동안은 설교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녹스의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난처한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설교 금지뿐 아니라 세인트 자일스 교구 목자로서의 지위도 빼앗긴 듯하다. 다른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미 이때 녹스는 세인트 자일스 교구 목사에서 총회의 배려로 친구 꾼맨의 자리인 세인트 앤드루스의 홀리 트리니티 교구로 부임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스가 이를 수용하긴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녹스는 1565년 6월 겨울 에딘버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무튼 이 무렵 녹스는 그의 설교를 출판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많은 신교도 귀족들이 망명하고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신교도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 듯하다. 그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는 이 시기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옥복 씨. 종교개혁의 위기, 녹스 전 교회의 금식을 요구하다. 이 점 녹스는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모레이 백작과 아가일 백작을 중심으로 한 신교도 반란이 실패로 끝이 나고 자신도 세인트 앤드루스 목사직에서 추방되면서 녹스는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듯하다. 당시 녹스의 나이와 건강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었을 것이다. 1566년 3월 12일자 녹스의 편지는 우리에게 그의 내면적 성찰을 보여준다. 젊었을 때나 중년에 이르러서나 그리고 많은 전투를 치른 지금도 나는 나 자신의 내면에서 허영심과 타락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고요할 때 나는 게으르고 위기 상황에서는 성급하고 절망에 잘 빠지고 보통 때에는 헛된 환상에 빠진다. 오 주님, 이러한 것들이 나와 주님을 멀어지게 하나이다. 이런 어떤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 굉장한 신앙인들도 이런 어떤 내면적인 고통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똑같은 인간이죠. 계속해서 당시 녹스는 설교를 출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녹스가 개인적 성찰에서 끝내지 않고 스코틀랜드 신교도 전체가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날을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반종교 개혁 세력에 대해 물리적 힘으로 대항하기보다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회개의 무기로 대항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녹스가 전국의 신교도들이 동시에 날을 정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녹스는 금식일의 순서에 대해라는 팸플릿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스코틀랜드 전 교회가 금식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였다. 녹스는 스코틀랜드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이며 이스라엘처럼 금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식일로 1566년 2월 마지막 주간과 3월 1일을 지정했다. 이는 사순절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었어 녹스가 가톨릭의 절기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녹스는 가톨릭의 행석과는 분명히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의회 소집 직전이었기 때문에 의회가 종교개혁에 반하는 입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정치적 항의로서의 성격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녹스가 의도한 것은 금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데이비드 리치오의 사례와 녹스의 망명, 1556년 봄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여왕은 이제 공공연하게 미사와 가톨릭 절기를 권장하고 있었고 성촉절 행사에서는 여왕과 부군이 직접 촛대를 들고 에딘버러 시가지를 행진하기도 했다. 촛불 들고 행진하는 거. 1561년 프랑스에서 귀국 직후 여왕은 가톨릭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만 지키고 공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인정했으나 이제 공사적인 모든 측면의 영역에서 가톨릭 신앙을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왕궁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이후 스코틀랜드 전국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은 메리 여왕의 개인 비서 데이비드 리치오의 암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리치오는 여왕이 프랑스에서 데려온 이탈리아인이었다. 리치오는 여왕의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왕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있었다. 그는 신고도 귀족뿐만 아니라 규고도 귀족들의 미움도 사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누구보다도 그를 미워한 이는 여왕의 남편 단리경이었다. 단리는 리치오와 여왕의 관계에 대해 매우 강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당시 여왕은 임신 7개월이었는데 정가에서는 아이가 단리경의 혈통이 아니라 리치오의 아이라는 설이 바다했다. 게다가 단리는 부군 왕의 지위를 추구했으나 여왕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아마도 단리는 그 이 배후에 리치오가 있다고 여긴 듯 하다. 단리경은 일부 귀족들과 모의한 후 1566년 3월 9일 왕궁으로 돌아가 여왕의 침실에 있는 리치오를 발견하고 여왕의 면전에서 그를 찔러 죽였다. 리치오는 54번이나 찔렸는데 이는 그에 대한 단리의 증오가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준다. 리치오의 암살에는 일부 신교도 귀족들이 가담했는데 루스벤 납작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회중의 귀족들 중 한 명이었으나 단리와 여왕의 결혼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므로 숨바꼭질 습격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루스벤은 리치오 암살로 인해 잉글랜드로 망명의 길을 떠났고 그의 뉴캐슬에서 사망했다. 신교도 귀족들이 리치오의 암살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그들은 리치오의 제거를 통해 여왕의 가톨릭 정책에 대한 조언자들을 없애고자 했으나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 신교도 정권을 구성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단리경이 다시 여왕 편으로 돌아서면서 그들은 여왕의 복수로부터 피신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한 녹스의 입장은 적극적 지지였다. 녹스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왕국의 큰 권력 남농자여 비열한 악당 데이비드가 공의롭게 처벌받았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신교도들이 정의롭고 모든 칭찬을 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떠나 황량한 추방지와 망명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녹스가 이 사건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녹스는 분명 이 사건의 모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단리경이 모든 비밀을 영하게 털어놓고 놓으면서 많은 귀족들이 추가로 망명길을 떠나야 했고 녹스 역시 에딘버러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3월 17일 시정부는 녹스에게 속히 피난 갈 것을 요구했고 녹스는 임신한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에딘버러를 떠나 신교도 세력이 강한 서해안의 에이시어로 향했다. 녹스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아마도 친구인 꾼맨을 따라 아일랜드로의 망명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곧 부인과 아이들도 합류하였고 녹스는 그곳에서 설교와 집필로 1566년을 보냈다. 당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질식 직전의 순간이었다. 뭐 안타깝죠. 막 암살까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다. 메리 여왕의 투옥 24일 1567년에 들어 여왕을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1567년 2월 9일 달리경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리치오의 살해는 여왕과 달리경의 결혼 역시 파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래에 제임스 6세가 될 아이도 있었지만 여왕은 리치오의 살해를 주도한 남편을 미워했다. 이는 여왕으로 하여금 다른 귀족과의 연합을 찾도록 만들었다. 여왕의 새로운 상대는 바로 또 다른 가톨릭 귀족 보스웰 백작이었다. 그러던 중 에든버러 부근의 커크 오필드에서 달리경이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당시 달리경은 천연두를 앓다가 회복되어 에든버러로 돌아오는 길에 커크 오필드에 머물고 있었다. 폭발은 여왕이 남편을 병문안하고 난 뒤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 자연히 세간의 열심은 여왕과 여왕의 보스웰 백작에게 주어졌다. 보스웰 백작은 달리경의 죽음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기 때문이었다. 그해 4월 12일 보스웰은 추미론에 소환되었고 추미론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세간의 열심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한 또 다른 일이 여왕에게서 일어났다. 4월 19일 여왕이 보스웰 백작과의 결혼을 선언한 것이다. 여왕은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고 보스웰은 여왕이 혹시나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4월 24일 보스웰 백작은 릴리스고 궁전에서 에든버러로 이동하는 여왕을 반강제로 자신의 본거지인 덤바로 납치했다. 여기서 여왕은 보스웰에게 강간을 당했고 속히 결혼식을 올리고 동시에 왕권을 넘기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 12일 보스웰 백작은 오크니 공작으로 승격되었고 15일에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종교적 대립의 축을 벗어나 온 나라를 두 편으로 나누고야 말았다. 그해 6월 스코틀랜드는 여왕과 보스웰 백작을 반대하는 귀족들과 지지하는 귀족들로 완전히 편이 나뉘었고 이는 결국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여왕을 반대하는 세력의 신교도 귀족들을 많았음은 자명한 일이다. 1567년 6월 15일 로디안 지역 카베리 언덕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반대 세력이 우세하자 보스웰은 망명을 떠났다. 메리 여왕은 레반 호수 중앙의 작은 섬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역사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을 빌붙어가지고 하고 권력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제 웃겨요. 이것은 뭐 현대나 그때나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을 이용해가지고 또 뭐 하고 속으로 내밀한 관계를 맺어서 또 그가 권력을 또 차지하고 우리나라 비슷하게 어떻게 된 건가. 메리 여왕의 폐위와 제임스 6세의 즉위. 계속해서 이지사님 좀 들어주세요. 여왕의 수감은 신교도들에게 종교개혁을 완수할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즉시 총회가 에든버러에 소집되었고 위대한 장로교 신학자인 조지 뷰캐넌이 총회장이 되었다. 6월 25일에 모인 총회는 귀족들의 불참으로 공전하다가 7월 21일 추밀런 의원들을 포함한 귀족들이 참석하자 여왕의 폐위와 어린아들 제임스의 왕위 계승 그리고 망명 중인 모레이 백작의 섭정 즉위를 귀족들에게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귀족들은 1567년 7월 24일 여왕의 폐위를 선포했다.
이것으로 모든 혼란이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신교도들에게는 새로운 개혁의 기회가 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달리경의 죽음으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존 녹스는 잉글랜드에 체류하고 있었다. 제네바 시절에 같이 망명 생활을 했던 잉글랜드 친구들의 초청을 녹스가 받아들인 것이다. 녹스는 런던에 체류하는 동안 성직복 논쟁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잉글랜드의 급진 청교도를 돕고 있었다. 당시 청교도는 잉글랜드의 공동기도서에 반대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잉글랜드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녹스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녹스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에게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잉글랜드의 공동기도서보다는 제네바에서 사용한 기도의 형식이 더 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녹스가 잉글랜드에서 에든버러로 돌아오는 것은 1567년 7월 17일이었다. 녹스는 잉글랜드에서 조용한 여생을 마칠 생각도 했었지만 메리 여왕의 구속과 폐위 소식 그리고 여름 총회 소집 소식을 접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그는 6월 25일에 열린 총회에 참석하겠다고 서신을 보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한을 넘겨 귀국하였다. 돌아온 녹스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 목사직을 다시 맡았고 다시 한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전국의 중심에 섰다. 1567년 7월 29일 겨울 갓도를 넘긴 여왕의 아들 제임스 6세로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다. 조금은 이상하게도 왕위즉위식은 서틀링에서 거행되었는데 장소는 성이 아니라 성 밖의 작은 홀리루더 교구의 교회당이었다. 즉위식의 설교는 녹스가 맡았다. 녹스는 열왕기를 기초로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국왕 사이에 언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이 즉위식을 언약식으로 이해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은 녹스의 이 설교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즉위식은 소규모의 귀족들만이 참석하였고 잉글랜드 대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매우 초라한 즉위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왕의 등극은 신교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다. 과연 이후의 상황은 신교도의 뜻대로 이루어졌을까? 예, 어렵사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내전이 막 일어나게 되고. 자, 우리가 4시 지금 10분인데 5분만 쉬고 계속 좀 더 나가서 5시까지는 해야 돼요. 5분 좀 쉬겠습니다. 아, 오늘도 진도 많이 나간 거예요, 오늘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게 읽고서 뭘 느낍니까? 녹스의 설교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은 정치적 상황과 종교개혁이 그대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왕이 막 계속 긁고 부방하고 가고 또 그에 반대하지 않으면 막 계속 또 그냥 나가고 또 귀족들과 연합해가지고 신교 귀족들과 연합해가지고 그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죠. 정교 분리의 원칙이 분명히 정착되어진 오늘날 같은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그때는 어떤 관계에 있었나요? 지금 이 방대로 네? 이런 관계로 똑같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잉글랜드가 크고 잉글랜드는 지금 이미 종교개혁이 다 되어가지고 그때 그 종교개혁은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거의 한 나라처럼 그렇게 움직이던. 아니 이미 보셨잖아요. 지금 잉글랜드는 지금 여왕이 엘리자베스 아닙니까? 있고. 엘리자베스가 딱 틀어잡고서 지금 탄탄하게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일세. 성공의 제도가 탄탄하게 서나가고 있는 차원이에요 지금요. 잉글랜드는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놓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잘못하면은 이 북쪽에 있는 메리가 이게 또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서로 거의 한 나라나 비슷하게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두 나라 윗조상이 똑같아요. 여왕 혈족으로 네, 왕권이. 그 왕이 제일 가까운 사람을 갖다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있던 간에 제일 가까운 혈족을 갖다 세우는 걸로 돼 있었나 것 같아요. 왕의 서열이 네. 그렇게 된다 이거지.
프랑스하고도 막 서로 이렇게 왕족들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 근데 메리라는 이름은 오늘 보니까 피의 메리, 네. 무슨 메리, 메리. 좀 안 좋네요. 그 우리나라 강아지 이름도 그래서 메리라고.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고 한 이유가 있다잖아요. 메리라고 한 이유는 강아지 이름 메리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롱하는 거야. 메리 그때 당시에 개 이름을 메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도 메리라고 개 이름을 메리야 그랬단 말이야. 여왕의 이름으로 개 이름으로 개 붙여가지고. 이름을 개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근데 그 이유야. 메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개 이름을 메리라고 칠 줄 알았겠어요? 영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개 이름을 메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인 줄 알았지.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개 이름을 선교사들이 와서 메리라고 개 이름을 막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나? 또 조로하고 메리하고. 아이고 참 괴로워. 사람 사는 게 어째 찢고 뽑고 싸우고 근데 맨날. 그 종교가 이렇게 개혁되든지 퍼지든지 하는데 정치 권력의 어떤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역사 자체가.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필요하고. 예, 이 종교의 어떤 권력이 권력이 오가고 권력이 그것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종교와 권력의 관계, 정치와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결국 전쟁으로 가고 싸움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캐토릭이 잡으니까 위그노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중립 도시인 제네바, 스위스로 다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 안에서도 다 완전한 통합적인 연합정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도시 형태였거든요. 베른, 제네바, 즈리 이런 식으로 다 형편이 그랬는데 그 형편, 그 도시 형편마다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한쪽은 조금 더 캐토릭이 강하고, 특별히 베른 같은 경우는 캐토릭이 강하고, 제네바는 이제 그 신교가 강하고, 즈리는 좀 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형편이 좀 더 달랐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나 저 스위스 지역에는 어떤 강한 중앙정부적인 형태가 왕이 뭐 스위스 왕 그런 건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래 보니까 저기마다 이렇게 뭐 자유를 구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루터를 적극 더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보호하고 있었고 선제우들이 또 보호하고 있었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프랑스 캐토릭 교황의 눈치를 약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선제우들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강하게 할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죠. 작년에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선제우보다 약했다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유럽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교통편은 또 마차지, 마차 배.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이었나요? 그리고 그걸 타고 스위스까지 가고 뭐 어디로 가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도바 해협을 건너가지고 스위스까지 가고 제네바까지 가고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일을 해서 몇 달씩 그냥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는 뭐 기차나 뭐 이 대중교통 같은 거는 아예 마차가 있어요, 마차. 없었는가 보죠. 마차도 옛날엔 대중교통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차 타고 가고 거기서 또 갈아타고 가고 쉬었다가 가고. 파리 때문에 우리를 모두 다 파리 사냥꾼들이 그래도 이때만 해도 1600년대 중반이니까 1500년도 중반이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쯤에 와 있는 보통이 말다. 이조 시대
이주 시대지. 저 역사 공부에도 착 빠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합시다. 내전과 존 넉스의 죽음. 150페이지 조금 한 45분까지만 합시다. 새로운 종교개혁. 1567년 여름 메리 여왕이 폐위되고 어린 제임스 6세가 즉위하면서 스코틀랜드 전국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갔다. 8월 22일 망령에서 돌아온 모레이 백작은 제임스 6세의 섭정으로 즉위하였고 다시 정권의 중심축이 되었다. 모레이는 섭정 즉위식에서 개혁교회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였고 동료 귀족들에게는 이 참담한 나라에 참된 종교와 정의와 정치를 심자고 제안하였다. 녹스와 종교개혁자들은 드디어 스코틀랜드에 참된 통치자가 나타났다고 믿었다. 집사님, 이 집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종교 지도자 녹스와 정치 지도자 모레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그해 12월 의회와 총회가 동시에 에든버러에서 열렸고 의회는 종교개혁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처음으로 의회 회의록에 교회의 최고 법정으로서의 총회라는 용어가 기록되었다. 의회는 1560년 이후 행해진 종교개혁을 입법화했다. 모든 법적인 하자를 보완한 것이다. 물론 제1질의서도 다시 입법화 과정을 거쳤다. 녹스는 여기에다 3.1조를 온전히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종교개혁 이전 스코틀랜드의 교회 토지는 국왕의 수입보다 더 많았지만 대부분은 국왕의 과세와 귀족들의 찬탈로 인해 교회에 주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교회는 대부분 교인들의 11조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녹스가 교회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타협책으로 적절한 보상, 즉 수입의 3분의 1, 즉 3.1조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이다. 녹스는 이 3.1조의 사용권을 총회에 되돌리고 총회가 거두는 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의회는 이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총회가 각 도시별로 특사를 임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의회는 메리 여왕을 남편 살해자로 비판하였고 이후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다는 법까지 입법하려 했다. 이러한 입장은 녹스의 정치적 견해를 크게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스는 레반호에 구금된 여왕에 대해 간음자로 칭하고 그녀에게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오랫동안 여왕과 대립해온 녹스에게 이 상황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기회로 보였다. 그리고 여왕이 계속 살아있으면 혹시라도 복귀하여 다시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녹스가 여왕의 죽음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신교도 귀족들의 생각은 동일하지 않았고 녹스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직 스코틀랜드의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왕으로서 신하들이 왕을 무력 저항으로 배회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심정을 짐작케 할 수 있는 것은 녹스가 망명 시절 쓴 괴물 같은 여성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에 대해 그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 책은 피어의 메리와 기즈 메리를 비판한 내용이었지만 여성 통치자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 신교도 귀족들은 메리 여왕의 저형을 불러올 수 있는 잉글랜드와 관계 파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 계속해서 여왕의 탈출과 내전. 1568년 5월 2일 녹스의 우려대로 여왕은 탈출에 성공했다. 레반호 감독의 소유주인 윌리엄 더글라스 경의 동생 조지 더글라스가 여왕의 탈출을 도운 것이다. 여왕이 탈출했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여왕의 군대는 순식간에 6천에 이르렀다. 스코틀랜드는 또다시 나뉘었다. 그해 5월 13일 랑사이드에서 여왕의 군대와 아들 제임스 6세의 군대가 대결했다. 결과는 여왕의 패배였다. 결국 메리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잉글랜드로 망명을 떠났다. 그러나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녀의 칼라일 성에 연금하고야 말았다. 신교도 성향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교도인 메리 여왕을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때 스코틀랜드 왕이었고 프랑스 왕비였으며 잉글랜드 왕위 계승 순위 1위였던 메리 여왕의 영광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 메리 여왕과 존 녹스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녹스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여왕이 잉글랜드에 연금되었으나 내전은 끝나지 않았다. 메리 여왕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녀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고 그들은 5년이나 저항을 계속하였다. 1571년 봄에는 에든버러 성이 일시적으로 여왕 편에 들어가기도 했다. 습정이 모레이 백작은 이 내전이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처럼 신교도와 구교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지만 여왕파의 지지 세력을 보면 그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대부분 신교도로 구성된 국왕파와는 달리 여왕파는 종교적 스펙트럼이 넓었다. 여왕파에는 가톨릭 귀족들뿐 아니라 순교도 귀족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가운데 열렬한 신교도인 로시즈 백작과 스코틀랜드 정치 마키아벨리라고 불린 종교적 중도파 레싱턴 백작도 있었다. 여왕파의 핵심은 해밀턴 백작이었는데 많은 이들은 그의 의도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내전은 메리 여왕의 복위가 아니라 해밀턴의 계승을 위한 전쟁이었다. 많은 귀족들이 여왕이나 종교적인 이유보다 해밀턴과의 관계 때문에 참여한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모레의 섭정에 반대하기 위해 여왕 편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은 대체적으로 말하면 신교 성향의 국왕파와 가톨릭 성향의 여왕파 간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열세에 있었던 여왕파는 1570년 1월 섭정 모레의 암살을 계기로 다시 기회를 잡았다. 국왕파는 모레의 사망 이후 6개월 동안이나 섭정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여왕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1570년 7월에 섭정으로 임명된 이는 살해당한 달리경의 부친 레녹스 백작이었다. 그는 가톨릭 성향이었지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한 때문에 여왕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인물로 능력 면에서 전임 모레이를 따라갈 수 없었다. 결국 1571년 4월 여왕파는 수도인 에든버러를 점령하였고 이에 녹스와 신교도 지도자들은 세인트 앤드루스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에든버러 성은 소규모의 병력으로도 지킬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게다가 에든버러 성에는 145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몬스메그란 이름의 대포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대포는 단환히 폭발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3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적이 에든버러로 접근할 때 온 도시를 지킬 수 있는 무기였다. 이게 지금도 거기 있어서 거기서 이게 전시가 되고 있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몬스백 굉장하죠? 예. 근데 이상해. 이 폭발성은 이게 무슨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대포는 탄환이 폭발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3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적이 에딘버러로 접근할 때 온 도시를 지킬 수 있는 무기였다. 폭발하지는 않고 뻥 하고 날아가는 건가 봐요. 옛날에 것처럼. 네, 쇠공이나 돌공. 쇠공. 날아가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만한 쇠덩어리가 팍 날아가서 막 부시는 거 그런 것처럼. 근데 3km가 날아갔다는 건 대단한. 굉장히 무지무지하네. 설탕 한 포가. 아니 어떻게 3km가 날아가냐 이런 데. 3kg. 3km를 날아가냐. 사거리가 3km인 그래야 되나. 3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예. 계속요. 에든버러 성의 수비대장인 윌리엄 커칼디 경이 갑자기 편을 바꾸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1568년 모레이 섭정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커칼디 경은 1570년 1월 모레이가 암살당하자 1571년 4월경 여왕파로 전향했다. 그 결과 에든버러 시와 성이 여왕파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571년 9월 4일 섭정 레녹스마저 전사하면서 국왕파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곧바로 마르 백장이 섭정을 물려받았으나 그는 군사적 능력이 전무했다. 국왕파는 수도를 탈환하고자 하였으나
에든버러 성에서 쏘는 대포의 위력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여왕파도 수도 밖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전투는 곧 소강 상태에 빠졌다. 1571년 말과 1572년 전반에 스코틀랜드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게 된 셈이다. 각 편은 각자의 의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두 의회는 상대방 귀족들을 반역자로 고소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입법을 행하기도 했다. 또한 여왕편은 에든버러에 있는 국왕 지지자의 가옥들을 부수는 일도 자행하였다. 그러나 1572년 여름 장기전에 여력이 없었던 여왕파는 돌연 휴전을 제안하고 수도를 떠났다. 마르 역시 매우 온건한 인물이었고 협상을 통해 전장을 끝내고자 하였다. 마르의 협상으로 에든버러는 다시 국왕편의 손에 들어왔고 신교도들은 다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성의 수비대장인 거칼디경은 성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는 이후 1년간 에든버러 성안에서 저항을 계속하였는데 이를 역사가들은 란 공성전이라 부른다. 그의 농성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지만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상황이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성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좀 의문이고 그만큼 단단한 그런 난공불락인가. 예. 에딘버러 성이 에딘버러가 이렇게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지고 이게 난공불락이라는 거지. 자, 존 녹스의 죽음 한편 세인트 루이스를 떠나. 우리 재영이 읽어주세요. 한편 세인트 앤드루스로 비난간 녹스는 그곳에서도 설교를 하였는데 당시 그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미 세인트 앤드루스로 비난 가기 전에도 녹스는 경미한 중풍을 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고 그때 녹스의 설교를 들은 제임스 멜빌은 온몸이 떨렸다고 회고했다. 또한 녹스는 그의 스코틀랜드 종교개 역사를 완성하는 데 마지막 힘을 내고 있었지만 1571년에 이미 두 줄도 쓰기 힘들다고 호소할 만큼 지쳐 있었다. 아마도 그는 조카와 비서인 리처드 바나타인 목사의 도움으로 집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1572년 여름 바나타인은 존 녹스가 글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1572년 7월 바나타인은 녹스의 오랜 친구인 굿맨에게 편지를 보냈다. 녹스에게 이미 시작한 일을 끝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녹스가 그의 스코틀랜드 종교개 역사를 완성한 것은 이 같은 바나타인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는 녹스의 생애 마지막 2년간 그의 대변인으로서 총회에 녹스의 의견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스가 언급한 모든 것을 기록하여 그의 예언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지금까지 녹스는 많은 예언을 했으며 그 예언들은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바나타인은 녹스를 예언자로 보았다. 그래서 혹시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으면 기록하고자 한 것이다. 녹스는 달리경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밝히실 것이니 지금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의 예언대로 즉시 여왕이 죽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바나타인의 기록은 메모리얼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녹스의 말년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1572년 여름 내전이 종료되자 녹스는 8월에 수도로 돌아왔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행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전에 건강한 녹스가 아니었고 이미 기력이 쇠한 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자일스에서의 주일 설교는 그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가게 만든 요소였다. 아마도 녹스는 매주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9월 초에는 이미 녹스의 후계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는 아버딘에 있는 제임스 로슨이었다. 녹스는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둘러 주시오. 당신이 너무 늦을까 두렵소라고 호소할 정도로 힘든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 녹스가 세인트 자일스 목사직을 은퇴한 것은 죽기 보름 전인 1572년 11월 9일이었다. 녹스는 11월 24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부름에 받았다.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산 인물이었지만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사임하고도 한 달이 채 못 되어 죽었으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었다.
사임하고 바로 이제 이게 돌아가셨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녹수 주음까지 얘기하고, 예, 딱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 점점 앤드류 멜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자로, 예, 멜빌.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마치고 하실 말씀. 결국 정치가들의 도움은 있었지만 정치가들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적 입장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죠.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또 한나라당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또 몇몇 사람들이. 똥파리 같은 거.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름이 갑자기 뭐가 또 바뀌었나? 자유한국당으로 또 바른정당인가 그 사람들이 9명이가 또 김무성이를 대표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죠. 아니 그 사람하고 막 뽀뽀를 하고 했었더니 왜 또 배신을 하고 또 가는가 보죠. 남자의 뽀뽀는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규정된다. 아니 나 그렇게 남자들이 뽀뽀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네. 외국에서나 그런 러시아 사람이나 그런 줄 알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안 좋더라 보기가. 당황스러웠어.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래요. 참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만 않았다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데 개신교들이 또 가톨릭 사람들도 많이 죽였겠어요. 그죠? 서로 이런 엎치기 덮치기 싸움. 전쟁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있죠. 전쟁 나중에는 상황에서. 결국은 명분은 신학적인 명분을 두고 결국 감정 싸움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막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쟁 상황에서 양쪽의 군대로서 이쪽은 뭐 캐톨릭 측 군대, 이쪽은 개신교 측 군대, 양쪽이 무장을 해가지고 전쟁이라는 상황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움에서 이렇게 할 땐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힘이 센 편이 갑자기 힘이 센 편이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교인들을 습격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캐톨릭에서는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종교 재판 열어서 죽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보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숱한 정치적인 우여곡절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느라 고생한 그러한 역경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그 기틀이 서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장로교 정치 제도가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세워나갑니다.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혜롭게 싸워나가며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전과 저런 유혹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